열심히 살지만 말라. 부가가치를 따져보자. 보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피터 드러커. 저는 날밤을 새면서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메모해요. 저만큼 노트 정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반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적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10대 고등학생.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취업 후에는 투잡, 쓰리잡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네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인 40대 직장인. 죽도록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까닭. 모 방송국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저런 분야의 달인을 만날 수 있다. 나는 평생 우물을 파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낀다. 그들의 재주를 보고 있노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즐겁게 일하면 낙천적이다. 그런데 달인 중 한 명이 했던 이 말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내 대해서 간난을 끝내고 싶어 죽으라고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에서만은 아무를 따를 수 없는 달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얻은 것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착각인 경우가 많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와 상관없이 이 일을 경제적으로, 즉 노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나 기여도에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성과와 상관없이 이 일을 경제적으로 노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세상은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노련하게 해내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가치나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성과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효율성. 투자한 노력과 결과의 비율로 계산되며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효과와 성과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성. 실제 성과나 기여도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일을 얼마나 잘하는 기의 척도이다. 효과성이 높게 일한다는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나 기여도가 높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다. 그저 열심히 일했다는 것만으로 자유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열심히 일하거나 일을 잘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여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먼저 생각한다. 무리하게 지필 작업을 해서 요통을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요통치료를 위해 동네 사우나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가 아픈 곳을 귀신처럼 잡아내 마사지를 해주니 금방 나을 것처럼 시원했다. 그에게 경력을 물어봤더니 12년째라고 하면서 이제 마사지가 손에 익어 전혀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언제나 컴퓨터 고수도 게임을 몰두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손님이 없는 그 시간에 매일 인터넷에서 창업 성공 사례를 찾아보거나 경제 경영이 서적을 읽는다면 몇 년 후 그 사람은 스포츠 마사지 빌딩 소유주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남다른 재주를 갖고 더 많은 일을 해도 성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봐야 한다. 효과성이 떨어지면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매일 인터넷에서 창업 성공 사례를 찾아보거나 경제 경영 서적을 읽는다면 몇 년 후 이 사람은 스포츠 마사지 빌딩의 소유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누구보다 노련하게 해내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가치나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효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성과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유해서는 안 된다.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 열심히 일하거나 일을 잘하는 것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거나 일을 잘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도 아니다. 가치가 낮은 일을 찾아 성과가 높은 일로 대체하자. 가치가 낮은 일을 찾아서 성과가 높은 일로 대체하자. 낮은 일을 찾아 성과가 높은 일로 대체하자. 남보다 부지런히 떤다. 신속하게 많은 일을 처리한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속한 조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효과가 없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토해 봐야 한다. 남보다 부지런을 떨면서 항상 분주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열정적으로 일을 벌여도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와는 다른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봐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과가 오르지 않는 개인과 집단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어려운 일보다는 익숙하거나 쉬운 일을 선택한다. 둘째, 효과성보다 효율성에 집중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중요한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자. 쓸모없는 일에 실용가치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네 가지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쉽고 익숙한 일. 그래서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당장은 어렵지만 훗날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인가? 어제와 다른 내일과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남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일을 어제와 똑같이 하면서 산다면 절대로 남다른 삶을 살 수 없다. 어제와 다른 내일이 있을 수도 없다. 쉬운 과목 대신 학점이 받기를 어렵지만 중요한 과목을 선택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손쉽고 편한 아르바이트 대신 정말 일하고 싶은 분야의 일터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본다. 원하는 직장을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요리법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항상 해먹던 반찬만 상에 올라기보다 실험정신을 발휘해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조리하다 보면 가족의 건강정리도 말할 것도 없고 멋진 레스토랑 경영자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주제에 대한 강의를 줄이고 집필활동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낮은 효과성, 낮은 효율성, 쉬운 일 부가가치나 실제 기여도가 낮은 일을 주로 선택한다. 그러나 남다르게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잘하지도 못한다. 힘들게 일을 해도 별로 얻는 게 없고 항상 뒤친다. 낮은 효과성, 높은 효율성. 주어진 일을 남보다 더 노련하게 하지만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간혹 그 분야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낮은 효과성, 낮은 효율성. 가치가 높은 일을 선택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높은 효율성과 높은 효과성을 집단에 진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3번이어야 되네. 높은 효과성, 높은 효율성.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 그러면서도 가치가 높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때문에 분주하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기 통제감이 높고 행복지수와 소득 수준이 효과성, 효율성, 효과성 하, 효율성 상, 효과성 상, 효율성 하. 효과적인 사람은 성과를 높여 끊임없이 묻는다. 효과성이란 목적지가 서울이면 서울로 가는 것이고 효과성이란 비효과성이란 서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늘 바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는 직장인,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는데도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효과성. 높은 효과성, 낮은 효율성. 같은 가치가 높은 일을 선택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높은 효율성과 높은 효과성은 집단에 지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3번이네. 3번. 효율성 이제 3번. 효과성은 목적지가 서울이면 서울로 가는 것이고 비효과성은 서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면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아무리 열심히 빠른 속도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 늘 바쁘지만 신통치 않은 직장인,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는데도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비효과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들에게 친숙하거나 당장 하기 쉽다는 이유로 일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사람들은 미래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기여도가 높은 일을 선택한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건 전략 단계로부터 항상 효과성을 먼저 따진다. 효과성. 실행 단계에서도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효과성이란 더 큰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일을 한다. 그들은 대개 이런 식의 질문 습관을 갖고 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비효과적인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일을 하지만 효과적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지 않는다. 그들이 간간히 멈추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루를 보내는지 점검하면서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다.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과나 기여도에 얼마나 직결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성과와 얼마나 직결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성과와 무관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효과적인 사람들은 일이 만족스럽게 돌아가고 있을 때조차 효과성이 더 높은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본다. 셋째,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성과와 무관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은 무엇이고 그 대신 지금부터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효과적인 사람들은 수시로 기대했던 바와 결과를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줄이고 그 대신 부과 같이 실제 기여도가 높은 일에 시간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애쓴다. 효과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효과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기여도가 낮은 일은 무엇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더 많은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효과성 높은 일은 무엇인가? 효과성과 기여도가 낮은 일을 선택하여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적어보자. 내가 하고 있는 부가치와 기여도가 낮은 일, 즉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을 찾아보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일을 한 가지를 찾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에 옮겨보자. 18년 동안 돌을 닦은 18루피를 벌다. 선생님, 제가 물 위에 걸어 겐제스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인도 정신지도자 리마크리슈나를 찾아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노력을 고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듣던 리마크리슈나가 물었다. 그래서 몇 년이나 수련을 했는가? 제자는 대답했다. 18년이나 걸렸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다. 이보고 겐제스 강을 건너는데 뱃삭을 얼마인가? 제자는 대답했다. 18루피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마크리슈나가 수행자에게 말했다. 자네는 18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18루피를 벌었네. 무리를 걷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무엇을 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차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이 깊어도 소금쟁이처럼 무리를 걸을 수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치타처럼 뛰는 것이 아니다. 소금쟁이처럼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앞으로 18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부가치와 실제 기여도가 높은 일, 그래서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스승님, 무리를 걷기에 제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18루피.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결국 이루게 된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몹쓸 것은 하다가 흐지부지 그만두는 것이다. 나가모리 시게노부 고3입니다.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일어난다고 알람을 몇 개월씩이나 켜놓고도 7시가 되어야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낮에는 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집에 오면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졸음이 밀려옵니다. 5분만 쉬자고 누우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아무리 공부하자고 다짐해도 20분만 지나면 벌써 눈에 피로가 몰려오고 점점 자세가 떨어집니다. 몸을 베베꼬다가 발을 의자 밑에 올리기도 하고 엎드려 하다 눕다 하고 엎드려 하고 눕다 하다 반복하지만 1시간도 안 돼요. 지겨워지면서 온갖 집념들이 떠오릅니다. 잠깐 기분 전환이나 하고 인터넷을 켜면 어느새 2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나 늦게 잠들고 그 다음날은 못 일어납니다. 제가 A형이라 특히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걸까요? 시험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놀기만 하는 고3 수험생. 장애물이 눈에 띄었다 하면 목표의 눈을 뗐기 때문입니다. 목표의 눈을 뗐기 때문.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자주 낼까? 주위에 산만한 사람들이 그랬다. 그들은 시동을 걸자마자 라디오나 CD플레이를 켠다. 운전하면서 수시로 내비게이션을 같은 기기를 만졌거나 전화나 문자 주고받는 옆 사람과 크게 떠들면서 대화를 하거나 주변에 두그런거리 옆차 운전자, 길 가는 보행자들에게까지 한눈을 판다. 한눈을 판다는 것은 장애물의 시선이 같다는 것이고 장애물의 시선이 같다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뗐다는 것을 의미한다. TV나 컴퓨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면 그것은 공부라는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야식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다이어트라는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세일즈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은 놀랍게도 하루 평균 1시간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개 첫 번째 세일즈 전화는 오전 11시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통화는 오후 3시 30분에쯤 이뤄진다. 그 이에 대부분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거나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세일즈맨들의 평균적인 생활 양상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심리학과 리제는 칸스는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과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날마다 1시간씩 생각한 사람은 2년 후 정말 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 최초로 부자학을 대학에서 공식 과목으로 개설한 한동철 교수 그 저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들은 하루 24일 중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의 관점에서 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한다.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서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은 생각하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자녀와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하루 중 얼마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가 그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들이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왜 하필이면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저 얘기만 아니면 나는 그녀의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물었다. 아직 모르고 있는 내 아이의 장점은 이 아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아이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네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원치 않는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언젠가 손님이 없는 동네 삼겹살 집주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이 없어 죽겠다. 이렇게 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와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 목록을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오는 손님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한나절을 꼬박 보내본 적이 있나요? 짐작대로 얼른 대답하기를 못했다. 그는 평소 한가tem은 바로 옆에 새로 개업한 식당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투덜거리지 않으면 TV 채널을 돌리기에 바빴다. 뒤를 돌아본 그것은 갈 길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간다는 것은 파트너에게 눈을 뗐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목표를 대한 절실한 동기가 없다. 둘째, 유혹에 쉽게 휘둘린다. 셋째, 목표를 잊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지만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헨리 포드 다음 말을 떠올리자. 장애물이란 당신은 목표에서 눈을 볼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해보자. 지금 하려는 일은 내 목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안테나를 세우라. 방법이 잡힌다. 안테나를 세우라. 방법이 잡힌다. 내가 만난 어느 광고 기획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책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조차 깨어있는 시간 내내 죽으라고 광고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목표가 명확하고 자나깨나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다. 헝가리 축구 영웅인 페렌치 푸스카스는 우승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축구를 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얘기를 한다. 축구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때에는 축구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는 깨어있는 그 모든 시간을 축구 생각만 하며 살았다. 그리하여 축구의 명인이 되었다. 85세에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4,000회 이상 콘서트를 했던 건반이의 사자 빌렘 바크하우스에게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연주하지 않는 때는 주로 뭘 하십니까? 물끄러미 그 기자를 쳐다보던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연주하지 않을 땐 연습을 하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국제 발명특허 62개를 받아 대한민국 훈장 2개를 발명특허 대상을 받고 장영실상의 5회나 수상해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는 김규환 명장. 김규환 특허 명장. 특허 명장. 이렇게 말한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지만 국제 발명 특허 62개를 받아 대한민국 훈장 2개 발명 특허 대상을 받고 장영실상을 5회나 수상해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는 김규환 명장은 이렇게 말한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면 또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가공기계 개선을 위해 석 달 동안 고민하다 꿈에서 해답을 얻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지지 중지 행행행성 이라는 말이 있다. 가고 또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게 되면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방법이 찾게 되고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날마다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지금부터 2300여 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렇게 말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며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을 조절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목적물을 달성하는 방향을 조절된다. 방향으로 조절된다. 2300여 년 전에 제대로 된 목표를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만나는 사람과 자주 가는 곳이 달라진다. 보고 듣고 책이나 기사뿐 아니라 방송 채널도 달라지고 대화 주제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 목표를 만들지만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가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면 대뇌의 망상체가 고성능 필터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어떤 브랜드 차를 사기로 결정하면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한가지 깨닫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 차가 도로에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그 차들이 이전에도 있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면 우리 뇌는 목표와 관련된 것들만 중요하게 반응하고 나머지 자극들은 무시하는데 이를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한다. 언젠가 나처럼 책을 쓰게 될 목표라는 학생이 한 명에게 내게 물었다. 교수님,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늘 저녁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영화를 즐겨라.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책을 쓸 때 그 영화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면 즐겨라.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목표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목표와 관련시키고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소재들이 마치 전파처럼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기만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빠른 속도로 몰려든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 목표의 안테나를 높이 세운 사람은 주변에 아무리 방해해도 원하는 주파수를 잡아낸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 목표의 안테나를 높이 세운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원하는 주파수를 잡아낸다.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목표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목표와 관련시키고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소재들이 마치 전파처럼 가득 차고 우리가 안테나를 세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면 DNA의 망상체가 고성능 필터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어떤 브랜드와 차를 사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된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만나는 사람과 자주 가는 곳이 달라진다. 보고 듣는 책이나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 채널도 달라지고 대화 주제도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 목표를 만들지만 일단 목표가 만들어지면 목표가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필이나 강의 준비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보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들이 나를 찾아오고 시작한다. TV, 신문기사, 길 가는 행인들이 주고받는 말 등 세상 모든 일이 내게 그 주제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생각하면 주변 환경이 모두 훌륭한 스승이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아우성을 친다. 목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끌려온다. 학생들에게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고 하면 몇 가지를 찾아내고 금세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계속 노력하고 기울이면 양탄자에서 빵가루를 찾는 것처럼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여기저기 눈에서 띄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가로수를 그리노라 애먹는 적이 있다. 도저히 똑바로 그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선생님께 말씀하셨다. 가로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은 그걸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관찰해라. 그런 다음 본대로 그려봐라. 정말 맞는 말씀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관찰한 후에야 똑바로 선 가로수를 그릴 수 있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관찰해야 하듯 방법을 찾아내며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내 강의를 듣고 난 후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한 취업준비생이 보내온 메일이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 대상을 충분히 관찰해야 하듯 방법을 찾아내려면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두 가로수를 똑바로 그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은 그걸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관찰해라. 그런 다음 본대로 그려라. 정말 맞는 말씀이셨다. 오랜 시간 관찰한 후에야 똑바로 선 가로수를 그릴 수 있었다.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기사를 먼저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봐야 할 기사가 나타납니다. 인터넷 기본 페이지가 포털 사이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본 페이지를 제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홈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바탕화면에 그 회사의 로고를 깔았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너무 공부하기 힘들어서 밤중에 그 회사 본사 빌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빌딩 정문으로 출퇴근하는 제 모습을 떠올랐죠. 이 회사가 반드시 입사한다는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또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서 저에게 Thank you in English 라는 예약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하루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자. 매일 시간을 정해 목표에 대하여 생각을 갖자.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표를 생각하고 일을 떠올리자. 잠자리에 들면서도 목표를 떠올리며 그날 했던 일을 점검하자.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택해 목표를 생각할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다. 생각할 시간을 정해두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 야구선수 행크 아론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 정신없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야구공이 수박덩이처럼 크게 느껴진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목표 달성이 쉽게 느껴지려면 날마다 그 일을 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더라도 장차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삶의 북극성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일은 호들갑 떨면서 과대평가하면서도 10년 후 중요한 일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만나지 않아도 될 동창을 만나 떨지 않아도 되는 수다를 떨고 보내지 않아도 될 문자 보내는 데는 시간을 쓰면서 10년 후 미래를 그때 위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의외로 없다. 눈앞의 작은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눈앞의 상사가 시키는 이 긴급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목표와
관련된 기사 하나라도 읽고 그 분야의 책 한 페이지라도 읽자.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면 하루 한 명이라도 특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10년 후에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15분이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20년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 시간을 갖자. 아무리 눈곁듯이 없이 바빠도 매일 잠깐 멈추고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초라한 늙은 노인을 한 명과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릴지 모른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란 말인가. 하루 15분만 10년 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비축하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루 1%의 시간만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자. 통상 동몽 이상 같은 꿈 다른 생각. CEO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꿈을 이루게 될까? 점심 뭐 먹을까? 나도 성공하고 싶다. CEO처럼 생각하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공포. 뭐 재밌는 일 없나? CEO가 되기 위해 오늘 할 일은 동몽 이상, 같은 꿈 다른 생각. CEO가 되고 싶은 사람. 왼쪽 누가 꿈을 이루게 될까? 자, 왼쪽은 정말 뭐 먹을까? CEO처럼 생각하자.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더 좋은 방법은 없나? 피곤한 직장 상사, 불행, 불만, 10년 후 내 모습, 성적이 떨어진 건 또는 이유는 뭘까? 도움 요청하기. 15분 동안 퇴근 후 친구 만나기. 미래에 대한 걱정. 점심은 뭐 먹을까? CEO처럼 생각하자.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더 좋은 방법은 없나? 피곤한 직장 상사, 불평, 불만, 10년 후 내 모습, 성적이 떨어졌는 이유가 뭘까? 과거에 대한 후회, 15분 동안 미래 계획 세우기, 미래에 대한 걱정, 도움 요청하기, 꼭 필요한 인맥 쌓기, 퇴근 후 친구 만나기, 문자 보내기. 나도 성공하고 싶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불안한 공포. 나보다 공부 못하더니 성공했네. 돈 좀 쉽게 벌 수 없나? CEO처럼 생각하기. 이 일이 CEO 되는 일과 관련 있을까? 불평, 불만, 과거에 대한 후회, 15분 동안 미래 계획 세우기, 퇴근 준비, 10년 후 내 모습, 문자 보내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걸 보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는 조그만 점, 어떻게 성공했을까는 조그만 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조그만 점, 10년 후 내 모습도 조그만 점, 15분 동안 미래 계획실도 그 조그만 점, CEO처럼 생각하기 조그만 점. 근데 그 굵은 점은 나보다 공부 못하니 성공했네. 돈 좀 쉽게 벌 수 있을까?
뭐 재밌는지 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공포, 뒷담화, 문자 보내기, 퇴근 준비 이렇게 grup입니다.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야 하는가?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자극을 갖고 있다. 목표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촉발 자극이라고 한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언어적 및 상징적 촉발 자극이다. 금연을 원한다면 금연 서약서를 작성해 공개적인 장소에 붙이고 대대적으로 선언하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예약 문자를 보내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나 휴대폰 액정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올려놓자. 백과사전 세일즈맨으로 시작해 재계 30위권의 웅진그룹을 일궈낸 윤석금 회장은 지금도 매일 아침 나의 신조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빌 클린턴의 집무실 작은 유리상자 안에는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다. 클린턴은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맞이하면 36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돌멩이를 보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린다. 어떤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은 달에서 가져온 암석 대신 주머니에 바둑알 하나를 상징물로 넣고 다니면서 그것이 만져질 때마다 목표를 떠올리면 된다. 둘째, 상황적 촉발 자극이다. 목표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보라.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돼지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먹을 것을 찾을 때마다 이 돼지야 또 먹으려고 하고 외쳐라.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눈이 나빠지고 있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컴퓨터 타이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엄마와 덜 다투고 싶다면 결심을 기억하기 위해 결심 반지를 끼고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그 반지를 들여다보자. 미소를 들고 싶다면 웃는 사진을 걸어놓고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실제로 음악을 듣고 운동하면 평균 15% 이상 오래 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촉발 자극이다. 촉발 자극. 목표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목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적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고 하는 친구와 어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날씬한 사람과 함께하면 날씬해지고 뚱뚱한 사람과 함께하면 뚱뚱해질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 크리스타키스 교수팀은 32년간 12,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친구가 뚱뚱해지만 따라서 뚱뚱해질 확률이 뚱뚱하지 않는 친구들을 둔 경우보다 무려 57%나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때는 이런 말을 했다. 그대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 그대가 그대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괴테는 이런 말을 했다.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하자.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목표와 관련된 생각을 끈을 놓지 말자. 눈을 떼지 말고 끈을 놓지 말자. 목표와 눈을 떼지 말고 목표와 관련된 생각의 끈을 놓지 말자. 목표가 머릿속에 확실히 지키고 있으면 불가사의한 힘이 발휘된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알고 있듯이 토끼가 거북이를 깔보고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거북이가 승리한 진짜 이유는 토끼가 경쟁자인 거북이만 보고 경주에 임한 반면 거북이는 오직 정상에 올라갈 깃발을 꽂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거북이가 경쟁자 토끼를 의식했다면 애시당초 그 게임에서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 경쟁자들을 의식하면 일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향하고 있는 그대가 깃발을 꽂고 싶은 정상은 어디인가?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뭔가 행하고 있는 그대의 5년, 10년의 목표가 무엇인가? 만약 거북이는 오직 정상에 올라 깃발을 꼽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깃발을 꽂고 싶은 정상은 어디입니까?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뭔가 생각하고 그대의 5년, 10년 후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거나 다짐하고 또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일들을 찾아보자. 지금이라도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골라보자.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찾아 당장 실천하자. 그러면 활을 쏘라. 어떤 명궁이 두 제자와 함께 숲에 갔다. 두 제자는 제자는 화살을 당겨 멀리 관역을 향해 쏠 준비를 했다. 그때 스승이 그들을 중단시키고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봤다. 첫 번째 궁수가 대답했다. 위로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 밑으로는 들판과 풀밭이 보입니다. 숲에는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가 보입니다. 또 스승은 그 말을 잘랐다. 활을 내려놓아라. 너는 오늘 쏠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두 번째 궁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이 보이냐? 관역 중앙에 있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활을 쏘아라. 그가 쏜 화살은 관역을 중앙에 바로 꽂혔다. 행복한 동행 2006년 12월 5 중에서 지금부터 내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관역 중앙에 있는 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활을 쏘아라. 그가 쏜 화살은 관역을 꽂혔다. 행복한 동행. 지금부터 내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내 삶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자는 쉬운 사냥감을 나타난다 해도 한 번 정한 목표물을 바꾸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그를 사자이게 한다. 비즈니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와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친한 친구와 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평소 그답지 않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몇 번씩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할수록 친구 마음은 더욱 단단히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 또한 점점 지쳐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척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는 몇 년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실수 때문에 친한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긴 20대 직장인. 사람들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는 일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리 정성이 쏟아도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이렇게 중얼거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할 만큼 해봤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잇, 안 해. 그러면 그 일에 손 뗀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각이 들 때다. 한 번만 더 쪼르면 만나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심할 때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셀즈맨들은 몇 번이나 거절당하면 포기할까? 미국의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다트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그 고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무려 48%나 되었다. 두 번 거절한 다음에 포기한 사람은 25%였으며 세 번까지 권유했다 포기한 사람은 15%였다.
결국 3번만 거절을 당하면 88% 세일즈맨들은 그 고객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므로 3번 이상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12%, 불가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3번 이하의 거절에 포기해버리면 88%와 나머지 12% 세일즈맨 중에 어느 쪽이 매출을 더 많이 올릴까? 말할 것도 없이 12%에 해당하는 후자들이며 그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이상을 올린다. 나머지 12% 세일즈맨 중에 어느 쪽이 매출이 더 많이 올까? 말할 것도 없이 12%에 해당하는 후자들이며 그들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올린다. 이 조사결과 여러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라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건 너무 뻔한 결론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과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깔려있는 심리적 메커니즘 차이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 이제 몇 번이고 시도해도 상대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도전을 포기한다. 그러나 소수차별화된 사람은 다르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요지부동의 상대방을 대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그들은 상대가 겉으로는 전혀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도할 때마다 그 내면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시도할 때마다 네 내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언젠가 상대방 태도가 바뀌는 순간 임계점이 도래하고 임계점이 도래한다고 가정한다. 지푸라기 하나도 코끼리를 있을까? 지푸라기 하나도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임계점을 가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처음에는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린다면 코끼리는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 둘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도래한다. 바로 그 순간 지푸라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순간 임계점이라고 한다.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린다. 코끼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나 둘 쌓다 보면 언젠가는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순간이 다. 바로 그 순간 지푸라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코끼리가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전기교환을 움직이려면 물에 열을 가해 수증기가 만들어야 내야 한다. 섭씨 0도 물에 가기 시작하면 10도, 20도, 30도 아무리 열을 가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일 뿐이다. 99도가 될 때까지는 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섭씨 90도에서 섭씨 100도가 되는 그 순간 액체의 물은 그 순간적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체가 된다. 액체는 그 순간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이다.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이 그 지역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었고 제2차 대전을 끝냈을 정도가 가공의 이력을 갖고 있는 무기이다. 그런 원자폭탄 역시 핵반응이 시작되는 순간, 즉 임계 질량만 그 순간 임계 질량만 원자가 채워질 때까지 안전하다.
원자가 채워질 때까지 안전하다. 그러나 임계점에 다다르는 순간 폭발하고 엄청난 위력을 드러낸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날 성과난 죽순이 돋아나 주성장기 사흘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 이상씩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 쑥쑥 자라난다. 대나무 중에 모죽을 5년 후에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덫이나 주성장기 사흘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자라기 시작한다. 5년의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성장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공부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성과를 내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임계점 원리는 분자 반응과 같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식물의 성장, 우리 삶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적, 정신적 변화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 현상이다. 임계점이 도달하기 전에 아무리 에너지가 가해져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임계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은 순간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임계점 원리 분자만 하는 것 같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식물의 성장기, 성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적 및 정신적인 변화 과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루에 80cm, 손가락만한 죽순이 주성장기가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 모죽이 그렇게 어느 날부터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은 5년의 긴 세월 동안 땅속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공부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까닭. 1997년부터 2006년 10년 동안 무려 310조 원의 벌을 들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톨링은 처음 책이 출간될 때까지 모두 12군데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전 세계 47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1억 부 이상이 판매나간 책 켄필드와 마크 한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역시 출판될 때까지 무려 33개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 100편의 넘는 소설을 써서 2억 부 이상을 판매한 루이스 라르모 그리고 첫 원고 출판을 무려 350번이나 거절당했다. 나중에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가로 처음으로 미국 의회로부터 특별훈장을 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때가 곧 시작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때가 곧 시작이다. 롤링이 12번째 거절을 당하고 루이스 르모가 350번째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끝났다고 글쓰기를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때 스포츠 기자였으나 대중연설가로 이름을 날린 스티브 챈들러는 이렇게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문사의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들은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웃으면서 당신이 스포츠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다. 애리조나 주의 어떤 신문사에 지원했을 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경험 없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뽑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나 말고 4명을 더 인터뷰했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단달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날마다 신문사 부장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날의 스포츠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동료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한 달 후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2명의 후보를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면접 날 그는 내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스티브, 물어볼 게 있는데 자네 취직하면 편지 그만 보낼 거지? 훗날 그는 내가 매일 보냈던 편지가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계속되는 거절에 너무 쉽게 단념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일찍 절망하지 말자. 고객에게 아무리 친절히 대해도 매출이 늘지 않는다고 섣불리 포기하지 말자.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일찍 섭섭해하지 말자. 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자.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명심할 일이 있다. 첫째, 모든 가능성이 다 시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시적으로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갑자기 바뀌는 순간 임계점이 도래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제사장인 레인메이커가 기우제를 지내면서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한다. 레인메이커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기 때문일까? 그가 비를 내리는 비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는 한 번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할 만큼 다 해봤다고? 사실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크게 상처를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절의 상처를 받고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다르다. 평균의 법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졸업생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데 무척 힘들어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고 자신은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너무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평균 몇 번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성사되나? 글쎄요, 굳이 계산을 해보면 20번쯤 만나야 한데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20번씩이나 거절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척이나 괴로울 테지. 하지만 평균 20번 시도 끝에 한 번에 성공한다고 하면 거절을 당할 때마다 계약이 성사됐을 때 얻는 수입의 20분의 1씩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이거의 평균의 법칙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20번씩이나 거절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척이나 괴로울 테지. 하지만 20번씩 시도 끝에 성공한다고 하면 거절 당할 때마다 계약 성사될 수 있는 수입의 20분의 1씩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이것이 평균의 법칙. 언젠가 졸업생 한 명이 찾아왔다. 평균 몇 번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계약 성사. 글쎄요, 굳이 계산한다면 20번쯤 만나야. 세일즈맨으로 출발해서 동기부여 명강사로 일하고 있는 리사 하메스는 이렇게 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객 10명을 만나는 그들 중 한 사람 기울을 $200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10대 1인 것이죠. 그 후 나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들이 싫어요 라고 거절하면 순간마다 와 $20 벌었다. 속으로 외쳤다. 한 건의 성사에 10만원의 수수료가 받으려면
고객에게 전화 10번을 해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전화 한 통화는 만 원 가치가 있다. 거절 당할 때마다 1만 원씩 버는 동시에 일의 성사를 향해 10분의 1시에 다가가는 셈이다. 10만 원 수수료를 받으려면 고객에게 10번 전화를 해야 한다고 치자. 와, 20달러를 벌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객 10명을 만나면 그들 중 한 사람 비율로 200달러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10대 1이었던 것이죠. 그 후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들이 싫어요 라고 거절한 순간마다 그러면 전화 한 통화를 하면 1만 원의 가치가 있다. 거절 당할 때마다 만 원씩을 버는 동시에 일의 성사를 향해 10분의 1씩 더 다가가는 셈이다. 어느 날 대학생이 아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고 나는 막 산책을 나가는 참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한 지도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 아빠랑 탄천에 가자. 그러자 아들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아빠 저 지금 피곤해요. 나중에 갈게요. 나는 조금 있다 다시 이 방으로 갔다. 엄마도 나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데 함께 가자.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엄마랑 두 분이 다녀오세요. 조금 있다 다시 갔다. 너 안 가면 엄마도 안 간다는데? 아이 참 오늘은 가기 싫은데 나중에 갈게요. 다시 한번 묻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안 가면 틀림없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지금 4학년이 되니까 금방 졸업하고 그러면 취업하고 그러다 보면 장가 가고 언제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셋이서 오붓이하게 산책을 가겠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조만간 그런 기회를 만들게요. 나는 조금 있다 또다시 갔다. 야, 아빠가 만 원 줄게.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도 참 제가 돈 만 원 때문에 가겠어요? 지금 용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시작해야 한다. 그럼 우리 산책하고 오다 처음부터 생맥주집 생겼던데 거기서 맥주 한잔 하고 오자. 그제 아이는 체념한 듯 알았어요. 가요. 하고 따라 나섰다. 마지못해 따라선 같지만 결코 못마땅한 표정이 아니었다. 따라나섰다. 마지못해 같지만 결코 못마땅하지는 표정은 아니었다. 뭐야? 답이 없잖아. 과연 아이는 돈 만 원 때문에 따라 나섰을까요? 생맥주 한 잔 때문에 태도를 바꿨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서 일 가능성이 크다. 한번 거절하고 나면 그 결정은 여간에서 바꾸기 어려울 게 사람 마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쉽게 바꾸려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거나 변덕쟁이, 변덕쟁이라는 말을 곧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면 그동안은 나는 도대체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싫다는 것은 여간에서 의견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성의를 갖고 충분히 명분을 제공하기만 하면 상대방의 태도가 의외로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 순간이 태도 변화의 임계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성의를 보이면 명분을 제공하면 상대방의 내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명분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때 변화가 겉으로 나타난다. 임계점의 순간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임계점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요지부동의 상대 설득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집을 잡으려면 집처럼 느껴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한다. 얻어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공할 것을 먼저 찾아보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임계점을 가정하되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말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긴 간 나무 없다는 속담의 속뜻을 되새기되 같은 방법을 반복하고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명심하자. 명분과 이유를 제공하자. 인간은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 누군가는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말귀에 기울이고 기꺼이 태도를 바꾸고 싶도록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뿐이다. 하던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때 자녀들을 설득할 때 불만 고객이 기분을 돌리기 위해 노력할 때 그대는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하는가. 그들의 임계점은 어디일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두려워하라. 리처드 닉슨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성경 역시 이렇게 가르친다.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 길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했던 일은 무엇인가? 포기했지만 임계점을 가정하고 다시 도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했던 일 한 가지만 찾아보자.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와 어떤 점이 다른가? 그동안 설득하기를 포기했던 사람 한 명이 골라 그에게도 임계점이 있다고는 것을 가정하고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다. 전북 완주에 사시는 69세 할머니 한 분이 64세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 5년 만에 2010년 4월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혼자서 함께 쩍쩍해서 인자 여기서 놀러갈 수도 없고 함께 동물원에도 가고 딸네 집에도 가고 아들네 집에도 가고 하려고 아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미쳤다고 하고 무섭다고 한다더만이 할머니는 2005년 4월 첫 필기시험 이후 필기시험에 950번,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10번 치러 총 960번의 시도 끝에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도전 의지를 갖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면허시험 문제집을 보니까 65세도 5년만 하면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봤지.
진짜 딱 5년 만에 땄잖아.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시험을 보러 다녔지만 점수는 3에서 50점 넘지 못했다. 차비만 매주 12만 3천원꼴, 인지대가 해당 6천원씩 지금껏 96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잡곡이나 쑥을 뜯어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청소 등 투잡까지 했다고 한다. 이제 차를 사는 게 순서라고. 할머니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차사순이었다. 한국일보 2010년 5월 7일자. 이 할머니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몇 번이나 도전해볼 생각인가. 실행력을 가르쳐라. 실천이 쉬워진다. 허리를 굽혀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려면 자신도 일어설 수밖에 없다. 로버트 이안 시모어. 샤워를 방금 마친 기분으로 교수님께 메일을 씁니다. 3년 전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수님 책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자란 두 아들이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읽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 몇 년 전 교수님께 처음 메일을 썼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실하게 치료를 믿고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금주가 가능하다는 치료진과 제 자신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입원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말 달라졌습니다. 36세의 늦은 나이지만 사이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과대표와 학생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일 때문에 술자리를 2차, 3차 가도 이제는 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에게 술 끊는 방법을 가르쳤던 게 제가 술을 끊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극복한 30대 남성. 저는 결국 술 때문에 죽게 되었죠.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깨어난 빌이 의사에게 물었다. 저는 결국 술 때문에 죽게 되었죠.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빌,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기분 전환을 위해 딱 한 잔만 마시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옆병실에 새로 입원한 소년에게 당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에게 겁이 져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받은 빌은 순순히 동의했다. 그리고 소년을 찾아가 술을 왜 끊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감동했다. 자기 병실로 돌아온 빌의 의사에게 술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술을 끊었고 나중에 단주 동맹을 설립했다. 그가 바로 빌 올슨이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군가 돕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돕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난 빌이 의사에게 물었다. 완전금주가 가능하다고 치료진과 제 자신을 믿은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입원하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6세의 늦은 나이지만 사이버대학에 그러나 이젠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 대표와 학생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술자리를 2, 3차까지 가도 이제는 술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른 사람을 술 끊는 방법을 가르쳤던 게 제가 끊는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도움을 받고 누군가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더 많이 터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없고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남에게 가르칠 수 없고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시 잘 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이유를 더 많이 찾아낸다.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실천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실천 노하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도 높아진다. 둘째,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서 걸맞게 자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애쓴다. 반장이 되면 반장에 걸맞게 행동하고 장교로 인간하면 장교로 행동하게 된다. 누군가를 가르치면 알게 모르게 나는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규정하게 된다. 자기 규정이 달라지면 당연히 행동이 달라진다. 단주 동맹의 멤버들은 하나같이 남을 돕는 과정이 통해 실천 의지가 되고 더욱 확고해진다고 말한다. 셋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에 없는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뱉어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결국 부조화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가 했던 말을 행동을 일치시켜 인지적 조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는 방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다음은 말썽꾸러기 학생들이 맡아 고충을 호소했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낸 메일이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하는 방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미지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거 애쓴다. 반장이 되면 반장이 걸맞게 하고 장교를 인간하면 장교처럼 행동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알게 모르게 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규정하게 된다. 단주동 멤버들은 하나같이 남을 돕는 과정에 통해 실천 의지가 더욱 확고해진다고 말한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결국 부조화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가 했던 말을 행동을 일치시켜 인지적 조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저희 반에는 늘 삐딱하고 말썽만 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그 말썽 구르기에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너는 선생님보다 글씨가 예쁘니까 수업에 쓸 단어 카드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예쁘게 만든 카드 한 묶음을 가지고 왔지 뭡니까? 그래서 알파벳을 예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고 다시 부탁해 봤어요. 아이는 흔쾌히 수락하고 그 일도 거뜬히 해냈답니다. 그 후부터 교사들에 대한 삐딱한 그 아이의 태도와 친구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니 서로 성장한다. 유교 경전인 얘기에는 가르침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도록 요청하는 것은 상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부부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는다. 당신 자녀가 결혼해서 당신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그럼 다들 예상보다 훨씬 멋진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되돌려준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잠시 당황했지만 내가 조언할 때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이런 식의 상담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훌륭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담자들 속에 잠재된 해결책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누군가 가르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가르침은 3단계 알려주기. 가르침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가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말과 글로 알려준다. 시켜보기.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시연해보도록 한다. 고쳐주기. 실천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할 점을 알려주고 격려해주시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많은 기업에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3일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쓴다. 첫 번째,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을 가르치고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가르치고 두 번째 사람은 실천 경험을 추가해서 다시 세 번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반복하면 그 효과를 기대 이상의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지식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천력도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인간관계 능력까지 증진시킬 수 있다. 책을 읽어라. 이해될 것이다. 외워라. 기억될 것이다. 기억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천하게 될 것이다.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주제를 글로 써보자. 1년에 몇 권씩 책을 출간하는 필력이 대단한 작가 한 명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주제로 책을 씁니다. 글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발상 아닌가?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글을 써보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자. 많이 아는 사람만 가르친다거나 전문가만 글을 쓴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고 글을 쓰다 보면 전문가가 될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이어트 비결을 알려주자. 새로운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며 그 코치나 멘토가 되는 것이다. 실행과 관련된 책 10권을 읽어보면 누군가는 실천 방법을 한번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실행력을 높여준다. 그대가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가르쳐주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꾸지 못하고 나쁜 습관들을 찾아보자. 그 중에서 누군가 가르치면서 고칠 수 있는 습관 한 가지를 찾아보자. 실행력을 높이거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리해보고 당장 첫 번째 작은 일을 실천에 옮겨보자. 그들을 도우며 내 문제가 있었다. 남자 자살하려고 했거든. 그 정신병원이 내 생애 최고 장소였어. 의사들이 잘해줬나 보지? 아니, 환자들 도움을 받았어. 그들을 도우며 내 문제를 잊을 수 있었지. 그렇게 몇 차례 환자들을 도왔고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맛봤어. 루디라는 환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도와주며 평생 처음으로 내 문제를 잊을 수 있었지.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야.
실존 인물인 헌터 아담스를 그린 영화 패치 아담스에서 나오는 대사이다. 헌터 아담스는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그곳에서 한 괴짜 노인 환자를 만나 영감을 받는다. 그리고 기발한 방법으로 다른 환자들을 도우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로 인해 삶의 목표를 찾고 동료 환자들로부터 영혼을 치유한다는 뜻을 가진 패치라는 별명을 얻고 태어난다. 그는 이름까지 헌터 패치 아담스로 바꾸고 의대에서 진하게 병든 신체뿐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버지니아 서부의 의료혁명의 메카로 불리는 게존트하이트, 독일어는 건강의 의미, 병원을 설립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얘기에 이르기를 교학상장이라 하였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운다 하였느니라. 세네카,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라고 하였느니라.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에 다르지 않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인 듯. 세네카,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배운다. 잊고 느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에필로그. 인간관계 관련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도 도무지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잊고 느꼈지만 책장을 덮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개발 세미나에 수도 없이 참석하지만 도대체 개발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역시 듣고 느끼고 강장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천하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실행하지 않기 위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책을 읽고 역시 뭔가 느꼈지만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책을 통해 결심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과 같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 보배가 되듯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아무리 많은 것을 느낀다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꿈도 비전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환상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석력이 뛰어나도 실행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포장까지 해놓고 건네지 않으면 아는 선물과도 같다. 실행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무리 창조적이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실행력은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이끌어내는 연골고리이고 우리 운명은 우리의 실행 여부가 좌우된다. 내 책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 허용한다면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미루고 있던 일 한 가지를 드디어 실천했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허용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 이런 말을 듣고 싶다. 그때 그 책을 읽고 실천했던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난 독자 여러분 내 책을 읽고 1000가지 생각하기보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에 옮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혹시 아직도 자신의 실행력과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걸음마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를 떠올려보라. 지금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결코 의지박약이 아니다. 지금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실행력이 있다. 모든 환자에게는 그 안에 자신의 의사가 잠재되어 있다. 우리의 자신의 의사가 잠재되어 있다. 의사들은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사로 하여금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알베르트 스바이체의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만의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의 안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해주는 지렛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지렛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이 이 책을 모두 읽었다. 책을 다 읽었다면 책을 덮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첫째, why? 나는 왜 이 책을 읽기로 했는가? 둘째, what? 이 책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how?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다음 책을 펴서 자신이 남긴 흔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자.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 너무 간단해 도저히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작은 일 한 가지만 찾아보자. 오늘 밤 12시가 넘기 전에 꼭 실행에 옮겨보자. 너무 거창한 일이면 안 된다. 그것은 작심삼일로 가는 기름길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의욕을 자제하고 중도 포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내일로 미루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자.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작은 일 한 가지만 선택하자.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자. 내일 모레도 그 다음날도 매일 한 가지만 실천하자.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 수업 중에 손을 들어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전화하자. 속으로 품지 말고 잠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자.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당장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방정리를 미루고 있다면 서랍 정리부터 하자.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 아니면 어디서 라는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하자.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자.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시인 존 리프 휘티어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말과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슬픈 단어는 언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간간히 이런 슬픈 단어를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신 세월이 흘수록 그때 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고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고 시작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다.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1%라도 남다르게 1%라도 어제와 다르게 매일매일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금방 이런 생각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해냈다면 무엇도 할 수 있다. 그리하면 조만간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외쳤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처럼 이렇게 환호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네.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엄청날 줄이야. 어제와 다른 내일이 되고 남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한 번이라도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춰보자.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딱 1분만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런 다음 1%만 어제와 다르게 1%만 남과 다르게 실행하자. 액션. 이 일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다를 건널 수 없다라는 라빈드리아나 타고르가의 말처럼 삶을 바라만 봐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책을 다 읽고 난 다음 여러분이 오늘 실천한 그 작은 일, 그려나갈 삶의 궤적이 궁금하다.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일로만 여겨지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One day, one thing. 독자 여러분의 실천 결과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행이 답이다. 즉심즉행. 여기까지 한 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